네, 이제 환경화학교론 첫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 수지로인 개념이죠. 일단 요 교재가 새로 나왔습니다. 요 교재 다 쭉 훑어볼 텐데요. 아마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제가 좀 강의를 한 지 오래돼서 판서를 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판서를 좀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좀 노트 같은 것을 좀 준비하셔서 판서를 따라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마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다룰 겁니다. 거의 다 다룰 거고요. 대신 교재에 좀 미처 없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공정시험 방법이 다 수록되어 있지는 않고, 당연히 법규 같은 것들이 다 수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언급드리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연구사 같은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OT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기사 준비하시듯이 좀 많이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대신 출제되었었다라고 하는 거는 언급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뭐 개론 교재다 보니까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은 솔직히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로 또 판서 통해서 항상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제가 계속 이제 정오표를 만들어서 교재를 계속 내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맨날 틀린 것들이 항상 보여요. 저도 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언제든지 이제 Q&A 같은 거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내년에 수정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고 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오염에서 뭐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뭐 당연히 물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제 물에 대해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다. 혹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동영상 강의 특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환경공학 자체가 처음이다, 환경공학 개론 자체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면 Q&A에 먼저 좀 올려주세요.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용어 같은 걸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용어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용어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용어 정리 1시간 조금 넘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만 진행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환경공학 개론이라고 하는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강의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당연히 환경공학 개론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은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 기본적인 용어 같은 정도는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계산 같은 것도 간단한 것들은 넘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저 아예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용어 정리 먼저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입니다. 물 분자량 H2O죠. 그래서 18 정도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생물체. 우리 생물체에는 사람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생물체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한 70, 80% 정도가 생물체에 물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체에는 보통 70% 정도. 어류는 뭐 당연히 물에 사는 놈들이 더 많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생물, 환경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미생물에는 거의 95%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수질을 처리하는 그런 공정에서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죠. 자, 생물학적 처리 공정의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는 이제 활성 슬러지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활성 슬러지 공정 간단한 모식도를 먼저 그려보면 1차 침전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기조라고 하는 반응조를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침전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슬러지들이 쌓이겠죠. 그리고 상등수, 즉 처리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여기는 이렇게 반송을 합니다. 뒷부분에 얘기할 거니까 뭐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나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반응조라고 하는 것에서 미생물이 들어가 있고,
요 미생물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염물질, 즉 특히 유기물질들이 처리가 되게 될 텐데 그 미생물이 이제 2차 침전조로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서 미생물들은 가라앉히고 미생물들까지 같이 내보내면 안 되니까 미생물들은 가라앉히고 상등수, 즉 처리수만 이제 하천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활성슬러지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1차 침전조의 역할은 원수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들, 원수에 포함되어 있는 협작물, 부유물질들을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주로 미생물을 침전시키는, 즉 여기에서 반응이 끝난 미생물들을 침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침전물들을 보통 다 슬러지라는 표현들을 해요. 슬러지라는 표현들을 하죠. 보통 여기 이제 즉 미생물들, 즉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미생물들의 함수율이 보통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미생물의 함수율, 슬러지의 함수율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함수율이 95% 이상이에요. 많게는 98% 이상도 되죠. 98%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미생물은 수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슬러지들을 나중에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하죠. 그걸 이제 슬러지 처리라고 해서 이제 뭐 폐기물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게 되죠. 그때 이제 슬러지를 처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없애는, 수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분을 없애는 그 처리 공정들이 이제 슬러지 처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우수한 용매로 작용을 하죠. 우리가 용매 중에 가장 우수한 용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만능용매라는 보통 표현도 써요. 자, 그럼 뭐 우수한 용매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용해시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떤 여러 가지 용질들을 용해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만능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 물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우수한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는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극성. 물은 극성을 띠고 있는 용매입니다. 극성을 띠고 있는 용매이기 때문에 자, 극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높은 용해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용해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극성이다라고 하는 건 용해도와 관련이 있다. 즉 다른 물 분자와 그 다음에 다른 극성 분자, 즉 물 분자와 얘가 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떤 용질이라고 하는 다른 극성을 띠고 있는 극성 분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 결합이 바로 뭐 화학에서 다루는 수소결합을 하죠. 이 자체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가 다른 극성 분자와 결합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용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용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친수성이라는 말을 쓰고 소수성이라는 말을 쓰죠. 친수성이라고 하는 게 물에 잘 녹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물에 잘 녹는다.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물 분자와 다른 극성 분자가 이렇게 결합한다. 그래서 즉 잘 녹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소수성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가는 게 이런 극성 때문에 물과 물끼리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 있어요. 우리가 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또 이제 뭐 이렇게 붙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붙고 하는 것들. 물 분자 간의 이런 수소 결합을 우리는 이제 응집이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응집. 근데 응집은 공정에도 따로 있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 자체를 응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응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용해를 시킨다라고 하는 요거. 물 분자와 다른 극성 분자와의 이러한 수소 결합을 얘네들은 이제 부착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부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달라요. 물 분자끼리 수소 결합을 하는 걸 응집, 그다음에 다른 것과 물 분자와 결합하는 걸 이제 뭐 부착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응집 작용과 부착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라고 하면 식물 사이에, 식물에서의 물이 운반되는 그런 과정들 있죠. 그런 과정들이 응집과 부착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연구사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용해도 부분들이 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환경화 개론에 그 뭐 용해도 그다음에 뭐 그럼 이제 일반 기초 화학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초 화학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공무원 준비하시면 화학 배우시죠. 그때 공부하시고 여기서는 기초 화학은 다루진 않을 겁니다. 기초 화학은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 문제풀이 같은 거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다뤄드리겠지만 내용적인 면은 집중해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화학하고 너무 중복이 돼서 다루진 않을게요. 일단은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밀도 4도씨 기준에서 1이다. 이거 당연히 아시죠? 그죠? 4도씨 기준으로 1이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얼음이 돼도 물에 뜨잖아요. 그죠? 얼음이 돼도 물에 뜨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돼도 떠다니죠.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특징들이 다 커요. 비열, 비점, 용해도, 증발 열량 등등 전부 다 큽니다. 그리고 점성, 끈적끈적해지는 정도죠. 온도가 상승할수록 감소하죠. 끈적끈적해지는 게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표면 영역, 온도가 상승할수록 불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점점 감소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러면 밀도 부분에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심화적인 부분이에요. 심화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음을 한번 이제 참고적으로 얼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참고로 얼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얼음은 물에 뜹니다. 그죠? 물에 뜬다라고 하는 건 밀도가 낮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밀도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자, 밀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 즉 얼음도 물이 연 거잖아요. 그죠? 물이 연 거잖아요. 그러면 얼음 상태의 물이라고 하는 것, 얼음 상태의 물 말이 좀 이상한가요? 물이 연 거니까 그렇게 적어 볼게요. 얼음 상태의 물이에요. 자, 아까 얼음도 물끼리 서로 결합을 한 상태잖아요. 아까 물끼리 수소 결합을 한 상태가 응집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응집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 물끼리 수소 결합을 한 상태가 물이라고 그랬고, 이 물이 언 것도 당연히 얘도 무슨 상태겠어요? 수소 결합 상태예요. 그쵸? 수소 결합 상태인 건 변함은 없습니다. 그냥 물이던 얼음이던 수소 결합 상태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액체 상태인 물에서는 물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동이 좀 자유롭겠죠. 수증기가 되면 훨씬 더 자유롭겠죠. 근데 고체인 경우에는 어때요? 얼음은 고체 상태잖아요. 그럼 수소 결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소 결합이 굉장히 안정한 상태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움직이고, 이때 수소 결합은 이때의 막 그 물 분자들은 움직이고, 얘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정한 거겠죠. 그죠? 대기에서도 대기 흐름이 가만히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안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안정하다. 그래서 역전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이 가만히 있는 건 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수소 결합이 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수소 결합이 안정한 상태라고 한다는 건 곳곳에 움직이지 않아요. 곳곳에 공간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물 같은 경우, 수증기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막 분자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빈 공간이 있으면 가고, 빈 공간이 있으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인다라고 했을 때 같은 부피에 있는 물과 얼음을 비교했을 때 빈 공간은 얼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분자 수는 똑같겠지만 이동이 많고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네는 빈 공간을 계속 움직여 다니고, 얘네는 빈 공간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로 있고 하다 보니까 얘는 빈 공간이 많고 얘는 빈 공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빈 공간이 많다라고 하는 뜻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만큼 가벼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빽빽하지 못하다, 밀집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밀도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은 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극성이를 띠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극성을 띠고 있는 특징이 밀도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약간 심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 상태에 있는 물은 수소 결합이 안정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공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밀도가 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물은 적지 않아도 되겠죠. 물 상태는 수소 결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끊어졌다가 재생했다가 움직였다가 뭐 이런 반응들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물의 분포입니다. 뭐 여러분들 물의 분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물의 분포 중에 가장 많은 건 당연히 바다겠고요. 그죠? 당연히 바다. 해수와 담수로 크게 구분하죠. 자, 그 다음에 담수는 빙하, 지표수, 지하수, 공기 중의 수분, 뭐 이런 식으로 구분들을 좀 합니다. 그죠? 구분들을 해요. 자, 지금 이 해양은 지구 표면에, 지구 표면으로만 따진 거예요.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의 양을 따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의 71%. 우리가 지구를 보면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훨씬 넓죠. 그죠? 바다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표면이 71% 정도가 되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의 분포에서 중요한 건 양이겠죠. 양. 그죠? 해양이 차지하고 있는 물의 총량은 97%. 굉장히 많죠. 근데 해양 자체를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건 대부분이 담수고, 담수가 솔직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해수를 담수화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지만, 그래도 주로 이용하는 건 이제 담수겠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3%인데 이마저도 전부 다 사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담수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은 당연히 지표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표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담수의 양은 가장 많은 건 빙하예요. 그죠? 빙하, 뭐 남극 대륙에도 있는 뭐 여러 가지 빙하들. 그 다음에 지하수가 많고요. 지표수는 뭐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지만 그래도 지표수, 눈에 보이는 물이니까요.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수증기들, 수분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담수를 100%라고 봤을 때, 담수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우리가 바로 이용이 가능한 물의 양은 11%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뭐 1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좀 이제 퍼센트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지의 물이 이제 해수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육지의 물이 거의 한 3%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정확하게는 한 2.8%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8%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냥 뭐 3%라고만 알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빙하라고 하는 게 극지방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존재를 하죠.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담수의 양이. 가장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3% 중에 담수 중에 이제 빙하는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3% 중에. 빙하가 거의 2% 가까워요. 2%가 넘는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2% 차지합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지금 점점 많이 녹고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녹고 있지만, 아무튼 2% 정도예요. 나머지가 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1% 안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안에. 자, 그러면 나머지 1%가 이 공기 중의 수분은 솔직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니까 지구 전체 물의 한 0.001% 정도가 공기 중의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공기 중의 수분이라는 게 뭐겠어요? 수증기, 구름, 눈 내릴 때 눈,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니까 지구 전체의 물이 한 0.00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의 분포를 얘기할 때, 뭐 비를 무시하고 눈을 무시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물의 분포를 얘기할 때는 이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기 중의 수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태양빛 같은 것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태양빛이
태양빛을 수증기가 이제 위에 막 떠 있거나 구름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이 왔을 때 얘네들을 반사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요. 자, 반사시켜주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지구 자체 표면이 데워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방지해주는 것. 또 반대로 수증기 같은 것들은 빛을 흡수하기도 해요. 열을 흡수하기도 해요. 열. 그러면서 또 반대로 지구온난화 가스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반사가 되느냐, 빛을 반사시키느냐, 열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대로예요.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표면에 있었던 열을 또 어떻게 하기도 하겠어요? 방출되는 에너지를 흡수시키기도 해요. 방출되는 에너지를 흡수시키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난화가 되는 거겠죠. 이게 온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 온도를 데우는 역할도 합니다. 좋은 역할, 나쁜 역할 뭐 이렇게 다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 중에 수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대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실가스로 규정되어 있는 뭐 6가지 대표적인 6가지 물질이 있지만 그 외에도 온실가스로서 작용하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증기도 꼭 들어갑니다. 수증기도 꼭 들어가요. 자, 이제 공기 중에 수분은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 지하수와 지표수가 거의 1%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1%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 지하수와 지표수 중에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당연히 지하수예요. 지하수. 앞에 적혀 있죠. 자, 그럼 지하수는 우리가 이제 지하수와 지표수를 이거를 이제 이 두 가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지하수가 차지하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는 양. 이것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얘가 거의 한 98.5%가 지하수예요. 이 두 개를 100으로 봤을 때. 그럼 지표수는 거의 뭐 1.5%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담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표수인데 담수 중에 거의 뭐 굉장히 미미한 양을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식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3% 요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빙하가 아까 2% 정도라고 그랬죠? 한 2.15% 정도, 그냥 2%라고 할게요. 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한 0.6에서 0.7%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한 0.7이라고 할까요? 0.7. 네, 0.6%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표수 플러스 나머지들이 이제 0.4%. 잠깐만. 0.62%? 0.6? 아니죠. 이게 아닌데? 아, 이거를 제가 저거 3%에서 점을 안 찍으니까 좀 많게 돼버리네. 보통 0.04% 정도거든요. 0.04%, 0.03에서 0.0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뭐 빙하가 2% 정도 차지하고요. 지하수도 0.6 몇 %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기타적인 수분들이 또 이제 몇 % 차지하고 이래갖고 이제 3% 정도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숫자가 약간 다를 거예요. 숫자가 약간 다른 게 실질적으로 담수가 2.6%인가 2.8%인가 뭐 요래서 아마 숫자가 조금 다를 거예요. 숫자가 다르지만 지표수가 그만큼 미미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미미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03, 0.04 정도. 자, 뭐 수치 같은 거 내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정도만 좀 확인을 해두세요. 빙하, 지하수, 지표수, 순. 뭐 다 아시겠지만 요 정도만 좀 확인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수치 연구사 혹은 뭐 저 환경직 그런 분들은 수치는 요 정도. 담수 중에 바로 이용 가능한 물 11% 정도. 요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기와 연관을 시키시려면 아까 물의 그 대기 중 수분의 역할 말씀드린 거 있죠? 태양빛을 반사시키면서 온도를 낮추는 경우가 있고, 지표면에 있었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지표면의 온도를 데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얘기들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온실 효과의 개념이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적인 부분들이죠.
자, 이제 각각 자연수의 특징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수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지표수, 지하수 이러한 특징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도 좀 다 나와 있고요.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수의 성분은 해수와 유사합니다. 해수와. 왜 해수와 유사할까요? 당연히 우수가 어떻게 생겨나요? 지표면에 있었던 물 같은 것들이 증발, 증산 뭐 이런 작용을 하면서 응집을 하게 되고 그 응집한 것들이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 거겠죠. 응집하고 응결된 것들이 이제 내리는 게 이제 우수라고 볼 수가 있다. 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 가장 많은 양의 물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다잖아요. 그죠? 해양이죠. 그러니까 해양에는 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 염 성분도 같이, 즉 해수가 증발되면서 응축되는 양이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겠죠. 가장 많을 테니까 주성분은 해수하고 유사합니다. 특히 바다 쪽에 내리는 비, 바다 쪽에 내리는 우수가 해수와 훨씬 더 유사하고 육지 쪽에 내리는 비는 그래도 해수하고 조금은 다른 성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수에 주로 존재하는 성분들이죠. 그죠? 이러한 성분들이 존재한다. 자, 우수는 처음에 어떻게 내린다고 그랬어요? 물이 증발돼서, 그죠? 증발돼서 응축된 거예요. 우리가 물을 증발시키면 수증기가 발생을 하고 이 수증기를 모아놓은 물이 뭐예요? 이 수증기를 모아놓은 물. 그게 증류수잖아요. 우리가 실험할 때 증류수 많이 쓰죠. 그죠? 왜 증류를 써요? 깨끗하니까. 그죠? 끓이니까 다른 어떤 뭐 불순물들은 좀 사라지고 수증기, 즉 순수한 물만 남아서 그게 이제 깨끗한 물이다라고 생각해서 증류수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그 증류수도 불순물이 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얘를 한 번 더 걸르죠. 한회여가 뭐 이런 걸로도 걸르기도 하고 해서 초순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물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대부분 예전에는 이런 증류수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증발된 물들, 즉 증류수 같은 수증기, 증류수화된 수증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뭉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겠어요? 비는 굉장히 깨끗해요. 절대적인 순도를 가져요. 근데 우리가 비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도시에서 내리는 비는 특히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건 비 자체는 깨끗하지만 뭐가 들어온 거예요? 공기 중에, 즉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서 대기오염 물질들을 흡수하면서 내리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 자체, 즉 강우 자체는 깨끗하지만 대기오염 물질이 많기 때문에 비가 더러워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요 말이죠. 그죠? 우수는 가스를 흡수한다. 그리고 해안 가까이에서는 부유염류를 용해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대부분은 산성을 띈다.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이제 산성비죠, 산성비. 그렇죠? 자, 뒤에도 나오겠지만 산성비 기준은 pH가 5.6 이하인 비를 산성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산성비라고 하는 기준이 왜 5.6이라고 만들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요 이산화탄소예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보통 300에서 350 pp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자, 옛날 얘기예요. 자, 300에서 350 ppm이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몇 정도냐라고, 몇 ppm 정도냐라고 물어본다면 한 400 이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연소 반응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CO2잖아요. 그죠? CO2. 그렇다 보니까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산성비의 기준은 아직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죠. 뭐 어차피 계속 산성이 요거보다 높아진 이산화탄소는 인위적으로 공급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성비의 기준은 옛날, 즉 깨끗했던 대기의 어떤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 오염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에서 350 ppm이에요. 자,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물에 용해시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용해된 것을 pH를 찍어보면 그때가 pH 5.6이 된 겁니다. 공기 중에 있는 즉 이산화탄소, 즉 300에서 350 ppm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물에 용해시키고 난 이후에 pH를 측정해 보니까 그 pH 값이 5.6이에요.
그러면 5.6보다 pH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외에 인위적으로 뭐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pH를 떨어뜨리는 어떤 물질이 포함돼 버렸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산성비의 기준이 5.6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이 됐다. 자, 그래서 대부분이 산성입니다. 산성. 자, 그다음에 용해 성분이 굉장히 적어요. 이제 순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용해 성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은 이것도 뭐 용해 성분이 적다라는 말도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하도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들이 이제 많이 늘었죠. 옛날에는 제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는 비나 눈 같은 것들이 내리면 그걸 받아서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물 막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받아서 세수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들도 못 하시죠. 그런 생각들. 그만큼 뭐겠어요? 오염물질 같은 용해 성분이 많이 녹아 들어갔다라고, 즉 이제 흡수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용해 성분이 적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좀 오차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우수, 이게 5.6 정도고요. 그 다음에 5.5보다 낮을 때, 이때가 산성비다.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해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